예, 안녕하십니까. 부동산으로 부자되기 TV 카페 공인중개사 임동석입니다. 오늘은 그 한일 경제 전쟁에 따른 그 부동산 그 영향, 지금 이제 먼저 첫 번째 한일 경제 전쟁에 따른 그 경제 시총 50조 날라가 버렸죠. 또 그 코스닥 뭐 폭락, 실점 4% 폭락 이후에 부동산 시장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해보겠습니다. 지금 현재 우리의 뭐 최고 수장께서는 그 남북 경협으로 평화 조성해서 일본 경제를 한 방에 뭐 따라잡겠다 뭐 그런 썰을 뭐 푸시는 것 같아요. 근데 여러분들은 뭐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? 뭐 사람마다 뭐 생각하기는 다 다르시겠지만, 뭐 그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맹목적으로 뭐 좋아하시기도 하고, 아니면 그것이 이론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시겠지만,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봉탕 두드는 소리다 이렇게 말씀 뭐 드리고 싶어요. 왜 그러냐면 일본 경제는 이제 우리나라보다 뭐 몇 배나 더 크죠. 그리고 한국 경제가 이제 일본 경제보다 적기도 하고, 또 근데 북한 경제는 남한에 비해서 너무나 경제력이 약하죠. 그래서 만약에 그 남북 경협이 뭐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나라가 그 가난한 그 시키는 나라 거의 그 일방적으로 지원해주고 뭐 후원해주고 그런 꼴이죠.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물품을 사거나 뭐 그런 것을 할 여력 자체가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. 더더군다나 거꾸로 뭐 지금 남북 철도라든지 뭐 이렇게 계속 다 보류되고 그 외교도 이렇게 너무나도 못하는 것 같죠. 못하는 게 지금 미국에서는 전혀 그 북한과의 남한과의 그런 그 경협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풀어주고 있지 않아요. 그럴 그 힘도 지금 남한이란 석상이 지금 트럼프를 우리가 무시하고 트럼프 말을 무시하고 우리가 북한하고 무슨 뭘 할 수 있고 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. 그런데 뭘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좀 뭐 하여튼 좀 거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썰만 풀어대고 있고, 그 다음에 어젠가도 뭐 그 전에 그 뉴스 봐보니까 우리나라 강경화 외교부 장관하고 뭐 일본 외무상인가요? 그분하고 그다음에 미국 뭐 폼페이오인가 뭐 분하고 뭐 세 분이서 사진 찍는 모습을 보니까 그 한일 경제 전쟁을 미국이 일방적으로 일본을 좀 편들어 준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. 이게 받는 게 왜 그러냐면 그 넥타이를 일본 외무상하고 그 미국 그 관료분하고 이렇게 황금 넥타이로 딱 맞추셨더라고요. 그 기념사진을 찍으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강경화 외무부 장관은 혼자 뻘춤이 있고 두 분이서 악수 손잡고 나란히 옆으로 가더라 이거예요. 그런 모습을 보면 이게 일본하고 미국은 짝짝꿍 하고 여기 그 현재 정권이 좀 그 운동권 예전 대학 다닐 때부터 반미를 이렇게 많이 외치고 그래서 그러신 건지, 또 이렇게 사드 문제라든지 그런 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북한 쪽하고 하지 말라는데 자꾸 그렇게 하니까 미국이 그 한국을 엿먹어라 이렇게 해서 아예 일본을 편들어 준 것 같은 그런 느낌과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. 어찌됐든 이제 그것은 뭐 제 개인적인 것이니까 뭐 틀릴 수도 있겠죠. 그런데 이제 우리가 봐보면 그 견해는 틀립니다. 한일 경제전쟁을 하는데 어떤 뭐 한 30-40% 되는 사람들은 그 통계는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일본을 깨장낼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우리가 선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고요. 또 어떠신 분들은 30-40%나 뭐 20-30% 되신 분들은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깨장났을 것이다, 깨박살 날 것이다, 우리나라가 초토화되고 제2의 IMF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꽤 많은 것 같아요. 그러시니까
이렇게 생각한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. 벌써 이것은 경제 시장이라든지 그러면 경제의 심리적인 영향이 엄청 미쳐서 대부분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고 긴축을 하게 될 거고, 부동산 시장에서도 소비를 줄이고 긴축을 하게 될 거고, 투자를 보류하게 될 거고, 뭐 이렇게 되어질 것 같아요. 거래도 이렇게 낙하가 될 거고. 그래서 지금 어제 뭐 하루만 해도 예를 들어서 코스닥이 뭐 7.4% 폭락하고 뭐 이런 바람에, 그다음에 원 달러는 뭐 달러당 1,200원이 넘게 급등을 뭐 해버리고 지금 이런 상황이죠.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 국민연금을 쏟아부어서 또 뭐 그렇게 했는데도 시총 50조가 날아가 버렸다고 하니까, 그러면 이제 벌써 그 사람들은 불안하게 느끼는 거잖아요.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또 봐보시면은 가장 또 불안하게 느끼는 게, 현재 그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좀 그 선동적인 발언만 하지 실질적인 어떤 대안을 제시를 못 해주는 것 같아요. 금모으기 운동하자든지 뭐 이런 발언이나 계속 해야 되는 거니까 어떤 대안은 없고 국민들 희생만 강요하는데, 예전에 IMF 터졌을 때도 사람들이 그 금모으기 해가지고 다 내놔서, 물론 이제 예전만큼이나 이렇게 금모으기 해놓던 내주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사람들이 예전에는 그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은 금 안 내놓고 없는 서민들만 금 내놔서 다 털렸다라는 그런 인식이 한번 경험을 해서 지금은 이제 얼마나 많이 또 금을 내주실까, 그런 것도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. 자, 그걸 떠나서 보통 주식은 이렇게 시장에 있어서 빨리빨리 반응을 하죠. 그 다음에 부동산은 그 시장에 있어서 늦게 반응을 합니다. 보통 이제 부동산은 더 무겁기 때문에 그렇죠. 보통 그래서 부동산은 주식보다 한 6개월 후행한다고 그러죠. 6개월 후. 그러면 벌써 어제 이제 뭐 폭락했고, 오늘 또 한번 주식 시장이라든지 것을 지켜봐야 될 건데, 향후에 이렇게 계속 보시면 경제 파트 신문에서는 정부는 좋을 거다 하지만 경제에 있는 모든 지수는 계속해서 하락 곡선을 찍고 있고, 뭐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고, 계속 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, 그 다음에 뭐 재고는 뭐 3개월밖에 없네, 2개월밖에 없네, 이렇게 나오잖아요. 일본에서 계속 이렇게 규제를 펼치고 있으면. 그래서 이제 뭐 다른 나라로 국가를 뭐 기초 그런 수입 다변화만 시키려고 할 것인데, 거기서 적용시킬 수도 있고 없는 것이 또 있을 수도 있고, 이런 게 많은 말썽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면 한 3, 4개월 후에, 5, 6개월 후에 또 주식 시장에 뒤에서 6개월 후에 된 부동산이 6개월 후에 나온다고 하니까, 지금 8월을 제끼고 나눠서라도 9월, 10월, 11월, 12월, 1월, 2월, 그럼 내년 한 2월부터 3, 4월 사이에는 부동산이 많이 힘들지 않을까. 지금이 이제 지금 시작이거든요. 아직 그 화이트리스트를 발표는 했지만 적용은 아직 안 시켰잖아요. 근데 이제 곧 뭐 8월 말쯤인가 적용이 되어진다고 하니까, 만약에 9월, 10월 달에부터 이제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겠죠. 그래서 이런 것을 보시게 되면 이제 사람마다 해석은 다르잖아요. 해석은 다를 건데, 우리나라가 거뜬히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, 진짜 저처럼 굉장히 좀 안 좋게 보신 분도 있을 거고, 안 좋게 보신 분들은 이제 대응 방안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. 부동산이 대출이 많으면 대출 비율을 줄이고, 그 다음에 뭐 예비 자금도 이렇게 뭐 구축을 해야 되겠죠. 그런 방법이 제일 나을 것 같고, 제가 봤을 때 가장 지금 한국 정부가 초창기에 주 52시간 최저임금 인상 이런 것으로만 해서도 벌써, 그 다음에 대기업에 대한 규제 정책, 기업에 대한 규제 정책이 워낙 강화돼서
이게 지금 한일 경제전쟁 하기 전부터 지금 대한민국 경제 지수가 계속 이렇게 우하향하고 있잖아요. 우하향하고 있는데 지금 이 한국 경제전쟁까지 같이 이렇게 한일 경제전쟁까지 같이 버물러서 터지면 그것은 좀 봤을 때 많이 걷잡을 수 없지 않겠나 생각해요. 그래서 지금도 봐보면 한일 경제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 뭐 이렇게 부류를 직업군으로 꼽자면 그냥 공무원, 공공기관 다니신 분,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도 곤란해질 수 있을 거예요. 대기업도 잘못하다가는 구조조정 들어가서 잘릴 사람도 있을 것 같고, 산업이 안 좋으면 안 잘린 사람은 뭐 괜찮겠죠. 그 다음에 중소기업, 안 좋은 사람들이 중소기업은 그 맷집력이 없고 사실 자금 확보력도 많이 없잖아요. 그 다음에 뭐 중견기업도 그럴 거고, 그 다음에 힘없는 자영업자 뭐 초토화될 것 같고, 또 그 자영업자 중에서 괜히 그 일본하고 연관되는 업종들 그냥 제가 보기에는 이제 격화되기 시작하면은 초토화되기 시작할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일본 관련되면 예를 들어서 조만간 있으면 일식집 같은 경우도 그냥 눈치 보여서 가서 뭐 안 먹게 되고, 일제 제품 뭐 안 사게 되고, 그러면 거기에 들어있는 그 대리점이라든지 그 업종에 있는 종업원이라든지 또 뭐 하여튼 판권을 가지고 있다든지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광풍, 반일 감정에 대한 그 강풍, 그 반일 운동에 대한 그 강풍으로 경제적인 타격이 왕창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것도 어차피 이제 우리 국민이거든요. 근데 이제 그분들이 말도 못 꺼낼 그럴 분위기가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래저래 경제가 안 좋게 될 거라고 생각하신 사람들도 그 이제 뭐 설문조사를 하면 그게 10%가 될지 20, 30%가 될지 40%에서 50%가 될지 그건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 숫자는 꽤 나올 거라는 거죠. 그렇게 되면 아마 대한민국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쯤에, 내년 하반기 끝으로 갈 때쯤에, 올해 하반기 끝으로 갈 때쯤에 내년 상반기 끝에 갈 때쯤에는 많은 부동산 가격들이 좀 하락하지 않겠는가. 그리고 부동산 중에서도 가장 하락을 많이 받는 것은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그 분양권 시장이다. 왜냐하면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실물이잖아요. 실물. 그 상가 건물도 실물, 토지 시장도 실물. 이 실물들은 내가 거기서 그냥 쓰면 돼요. 예를 들어서 거기가 임차인이 맞춰져 있으면 임차인이 어떻게든지 그것을 6개월이든 1년이든 그 2년이든 좀 버팅겨 주잖아요. 그리고 내가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고 있으면 또 내가 뭐 어떻게든 이것을 메꿔낼 거예요. 거래가 안 되면 그냥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. 근데 분양권인 것 같은 경우는 허상이잖아요, 허상. 아직 이게 그 땅 속에 묻어져 있는 거예요. 쉽게 말하면 그 등기를 쳐야 이렇게 나무가 땅 속에서 나온 것처럼 아직 그 아파트 분양권이라는 것은 그 허상이기 때문에 등기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?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보통 그 투자하신 걸 보시면 계약금만 걸어놓고 잔금이 그때 가서 새로운 매수자한테 떠넘기거나 자기는 프리미엄 받고 빠지거나 이렇게 생각하신 숫자가 제가 보기에는 뭐 한 50%, 60% 이렇게 되시는 것 같아요. 계속 그런 숫자가 이제 어떤 아파트 단지는 실거주자가 좀 있고 뭐 그러지만 제가 통상 봐보면 아파트는 그 초창기에 투자자가 거의 7, 80%입니다. 아니면 많게는 한 뭐 90%까지도 하고 실거주자는 별로 없어요. 이제 투자자분들이 항상 그 냄새를 잘 맡고 빨리 들어와서 하는 거죠.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허상이기 때문에 분양권 물량이 가격이 많이 좀 빠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. 그리고 도리어 이제 자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더 여유롭게 있다가 올 아주 하반기 11월, 12월이나 내년 상반기 1, 2, 3, 4월에 하면 분양권을 가장 또 좀 싸게 살 수 있지 않을까. 더 그 이후에 장기적인 그 한일 경제전쟁이 어떻게 벌어질지는 한 번 더 지나가 보면서 한 번 더 지켜봐 봐야 될 것 같아요. 어찌됐든 간에 뭐 지금 봐보면
민주당 같은 경우나 그 청와대 같은 경우는 이 경제 전쟁을 스스로 유발시켰고, 봐보면 물론 이제 아베가 유발시키는 것도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스스로 유발한 것은 많이 있죠. 서로가 뭐 스스로 이게 아베도 지금 뭐 자기네가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유발한 것도 있고, 뭐 문재인이나 그 민주당에서 봐보면 그 양정철 뭐 민주원장의 그 보고서처럼 자기네들이 속마음을 거가 이미 다 내놓은 거잖아요. 그래서 어떤 대비도 없이 그 국민들한테만 희생을 강요하는 그런 그 정책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좀 뭐라고 그럴까요? 국민 입장에서는 그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합니다. 왜 그러냐면 꼭 옛날에 조선시대 사색 당쟁을 보는 것 같아요.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의 배지만 잡으려고 국민들을 이렇게 사지로 내보내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.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. 물론 그렇게 생각 안 하실 분도 있겠죠. 이 기회에 버리장머리 없는, 그리고 저 악질적인 그 나쁜 저 일본 놈들을 깔아뭉개고 우리가 더 높이 한 단계 일어서야 된다는 그런 애국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. 제가 그분들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. 그분들도 의견도 뭐 좋긴 한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길 수 있을까, 그거에 대한 것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뭐 우리가 이제 싸움을 안 한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겠죠. 이미 일본은 우리를 향해서 쳐들어오고 있으니까 우리도 막아서 또 막는 게만 아니라 공격을 해야, 공격이 또 최선의 방어니까 어쨌든 간에 그 한일 경제전쟁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할 거고, 저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또 쓰러져 나갈 건데, 그런 것을 알고 저가 어떤 그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분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, 또 그런 대책을 어떻게 마련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저는 그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. 자기가 뭐 잘 알아서 이제 하셔야 될 것 같은데, 부동산은 그 후행해서 가격이 하락할 것 같은데, 예를 들어서 직업도 잃고 뭣도 하고 하면 이제 그 사태가 한 6개월 후나 8개월 뭐 후에 이제 나오겠죠. 그걸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저는 부채 비율을 줄이고, 물론 돈 많은 사람들은 거꾸로 이것을 즐기실 수도 있을 거예요. 거꾸로 떨어지고 마이너스 쳐서 나오면 줍줍 하실 분도 계시겠죠. 현금이 많으신 분들은. 이게 원래 세상살이는 좀 그런 것 같아요. 남의 피눈물이 나한테 또 이익이 될 수도 있고, 그걸 또 은근히 즐긴 사람도 물론 있겠죠. 제 눈에는 곧 그렇게 피 흘리고 쓰러질 사람도 많이 보일 거라는 거죠.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부채 비율을 줄이거나, 지금 현재 부동산을 매각 처분시키거나, 아니면은 예비비, 이게 그 대출 이자를 납부할 그 예비비를 좀 구축해 놓거나 마련해 놓거나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상 주식 시장과 부동산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정보가 뭐 괜찮다고 판단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